네,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강준구 심사평가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악성 신생물 관련한 진단 치료 생존율이 모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암제 급여를 책정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 최근 5년간 전체 약품비 청구 금액 중에 항암제에 국한된 청구 금액이 지금 65%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보면 그 중에 2019년부터 신약 항암제로만 구분해서 청구 금액을 다시 분석해 봤습니다. 심평 원장님 혹시 지금 현재 항암제 중에 신약 급여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신약 급여율이 한 3% 그 정도 내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율은 전체로 보면 한 70% 정도는 급여를 새로 등재됐을 네, 때, 등재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1차, 2차, 3차 합치면 75%고 네, 1차는 한 38%밖에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2019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 한 2.4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적응증도 계속 확대를 하셨고 또 최근에 신약 개발로 고가 항암제 간의 병용 투여도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특별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킴리아주 같은 경우에는 2022년 4월에 처음으로 등재가 됐던 걸로 보이는데 그 이후로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 이게 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거 파워포인트 오류가 있어서 제가 구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킴리아주 같은 경우는 2022년 4월에 등재가 된 약물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총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가 되고 있고요.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7개 제품 등재되어 있는데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지금 7개 제품군에 한정되었을 때도 1조 5천억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혜택받는 환자의 수나 약제의 수를 고려했을 때 재정상 이것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보장성의 확대가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이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글로벌 제약 발전 현황을 보면 혈액이나 종양 그리고 앞으로는 퇴행성 뇌질환에까지 고가 신약이 매우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급격한 의료비나 보험 재정 규모가 증가될 것 같은데 지금의 재정 악화나 인구 구조 변화를 보면 장기적으로 보장성을 지금 추세로 무한히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미래 신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신약 접근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드는데요. 심평 원장님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거나 의견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그 진입 장벽을 좀 낮추고 이제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그 약이 표적 치료제나 면역 항암제 같은 게 너무 고가가 많이 들어와서 그리고 이 숫자가 이제 대상 환자가 많지 않으니까 삼상 스타디를 안 해오고 단일군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오니까 이 평가를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암 환자한테 전부 다 이제 5%로 적용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좀 뚜렷치 않은 거는 진입 장벽을 낮추려면 본인 부담률을 조정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인데 첫 번째는 치료를 요하고 또 유의미한 약이 일단 존재는 하는 경우에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최대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리가 제공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두 번째는 이게 재정 절감도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가격들이 글로벌 프라이스에 어느 정도는 발을 맞춰야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코리아 패싱 이 없을 거라고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신약 가격이 OECD 50% 수준밖에 안 되고 그 결정하는 시스템 자체도 지금 보니까 약가 창조국 책정 가격 최저가 기준에서 30%를 더 인하해서 계속 책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단기적으로는 가격 결정 기조에는 일단은 큰 변화는 없으신 거죠? 그 외국의 표시가라는 게 정확지는 않아서 저희들이 그 참조로 쓰는 게 쉽지 않고 아이스값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뭐 10년 동안 안 변했다고 그러는데 2015년부터 경제성 평가가 생략이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들어온 고가 약들은 그 값이 상당히 올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측정 불가인 거죠. 우리나라만 독특하게 경제성 평가 생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아마 좀 잘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가를 먼저 받으면 타국가와의 협상력이 좀 가격 면에서 떨어진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 한국 출시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지난 10년간 세계에서 개발 허가된 혁신 의약품 중에 우리나라로 제대로 들어와서 급여가 된 건 30%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건보 재정 일단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아무튼 세계 시장에서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신약을 공격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환자들 입장에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목이 마른 상황이고, 그러나 다 보장해주기는 어렵죠. 예. 그래서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모든 약을 급여를 최대한 많이 확장을 하려면 좀 전에 말씀하신 급여 차등화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이 항암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종류의 신약, 특히 퇴행성 뇌질환이라던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이걸 좀 차등화하고 다변화하는 걸 신속하게 진행해야 될 거라고 저도 매우 공감하는 바이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FDA 같은 경우에서도 그걸 일부 미리 선승인을 하고, 그래서 그 패스트트랙을 만들어서 먼저 승인을 한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효율성을 평가를 해서 그거를 급여를 확대를 하던가 오히려 비급여로 돌리던가 차라리 임상 시험에 좀 더 투자를 하던가 하는 식으로 다변화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사후 모니터링에 대한 것이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경제성 평가 생략하고 이렇게 들어온 고가 약들이 사후 평가를 안 받으니까 그야말로 프리패스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사후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올해 초부터 지금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는 경제성 평가 생략하든지 고가 약이면서 충분히 스타디가 안 된 약은 사후 평가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그 효과가 확실한 약을 제공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싸게 많이 공급하겠다는 기조가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뒤처지는 부분이 제약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글로벌 스탠다드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